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심령사진으로 돈을 벌던 친구는 결국 해를 입고 말았다.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 가짜 심령사진으로 용돈벌이를 하던 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용돈벌이에 숟가락을 얹었지만 가짜 심령사진이라고는 해도 합성을 하거나 트릭을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모자인 A가 여기야 라고 지정한 곳을 카메라로 찍으면 반드시 무엇인가 찍혀서 나오는 것이었지요. 손님이 가져온 카메라로 손님이 직접 찍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당시 중학생 용도를 기준으로 보면 꽤 괜찮은 용돈벌이였습니다. 그리고 A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지만 그리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가의 아래나 뒷골목 같은 컴컴한 곳에 앉아서 멍하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었으니 아마 그때부터 무언가 이미 보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적도 엄청 안 좋았습니다. 중학교 올라올 때까지 곱셈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A의 말에 따르면 사진에 찍히는 것은 대부분 귀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게 뭐냐고 물어도 A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생각 외로 A가 자유로이 부릴 수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귀신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손님과 같이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마땅한 포인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야바이였습니다. A가 그것을 어디선가 불러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A가 몹시 지치는 데다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고 A는 말했지만 일단 돈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님도 엄청 많았기에 우리 스스로 이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었지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 어느 연인 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손님과 함께 평소처럼 심령사진 촬영에 나섰습니다. 폐공장에서 바람몰이 담당이었던 나는 죽은 공장 직원의 영혼이 있다면서 손님에게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A가 야바이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A는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집중을 못할 뿐더러 집중하고 있는 꼴이 뭐라고 말하기 힘든 모습이라 혼자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나는 신호를 받고 손님의 시선을 끌며 다른 장소로 잠시 데려가기로 합니다. 작업장에서부터 폐공장 입구, 그리고 대기실까지 돌아다니며 5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안에서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A의 목소리입니다. 손님에겐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넘어져 소리를 지르고 있는 A의 눈앞에는 뭔지 모를 거대하고 시커먼 버섯구름 같은 게 자욱하게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구름은 넓은 공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그 광경에 압도당해서 잠시 동안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불이 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였고 A와 손님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도중 손님은 나를 뿌리치고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건 신경 쓸 게 아니었지만 A마저 갑자기 나를 뿌리치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팔을 잡아 A를 멈추게 했지만 A는 그래도 어딘가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나 역시 흥분하고 있었기에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넌 왜 그러는데? A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저녁 촬영하기 직전에 정말로 A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휴대폰이 있었더라면 바로 연락이 왔겠지요. 그리고 A는 일주일가량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왔던 날 A가 학교에 오자마자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둘래. 저 딴 걸 보는 것도 그만할 거야. 현실을 볼 거야. 어차피 그리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A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나 같은 바보와 용돈벌이에나 열을 올리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죄책감은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역시 죄책감과 거부감 때문에 A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기묘하게도 현실을 보겠다고 말한 A는 갑자기 성적이 올라 1년 만에 합격 점수가 가장 높았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곱셈도 제대로 못했던 녀석이 그때까지는 현실을 보지 않았기에 우둔했다는 것일까요? 그때 A가 계속 보고 있던 영혼이 아닌 무언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버섯 구름은 지금도 종종 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를 이야기지만 내게는 막연한 후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80년대 태국 괴담. 1989년 태국 어느 한 마을에 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링은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통증은 무려 일주일간이나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대한 통증은 점차 사라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첫 번째 환영이 보인 것은 눈의 통증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링은 놀이터를 지나다가 피투성이에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환영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링은 그 무서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지만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링은 산책을 하던 도중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물에 빠져 죽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링은 여자에게 오늘 밤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여자는 링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링의 마을에서 여자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링은 그 무서운 사실에 매일 밤을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집에만 숨어서 지냈습니다. 한편 링의 마을에는 매년마다 열리는 큰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특히 축제의 절정인 불꽃쇼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링은 꿈에서 마을 사람들이 불타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링은 집 밖으로 나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며 제발 축제를 멈출 것을 부탁하지만 자신들의 수입이 걸린 일이었기에 혹시라도 축제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은 링과 링의 엄마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한 청년의 실수로 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타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에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참사를 모두 링의 탓으로 돌리고 그녀를 마녀라 생각하여 링을 죽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링의 엄마는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잠겨있던 링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링은 예전에 이미 목을 매달아 사망한 상태였고 그녀의 옆에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시체를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링의 엄마마저 자살을 하게 되었고 링의 시체는 그녀의 유언대로 기증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질 줄만 알았던 그녀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됨으로써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링의 이야기를 들은 데니 핑이라는 영화 감독이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DI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페인이었다. 부부끼리 작은 방범회사를 설립하고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빌렸던 빚도 거의 갚았고 순조로이 이익이 늘어갈 무렵에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그 이후로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약속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불단 앞에만 앉아 있었지요. 페인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망조에 접어들었고 빚은 쌓여만 가는 데다가 사무실도 방치된 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빚도 산더미가 되었고 그간 쌓은 모든 게 무너진 후였습니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 그대로 가장 굵은 로프를 쌓았지요. 집에 돌아와 천장판에 붓고 의자 위에 섰습니다. 목에 로프를 감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자를 차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뿐. 주마등이라던가 자살하려는 각오라던가 그런 건 죄다 헛소문이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죽으려고 다시 발밑에 의자로 시선을 옮기는데 문득 앞에 뭐가 보입니다. 그것은 3등신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은 기분 나쁘게 실룩실룩 웃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의자를 보며 빨리 넘어지라는 의사를 보내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자 그놈도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놈도 꽤 놀랐는지 입을 벌렸지만 곧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는 데려가도 되지? 그놈이 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안 죽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바보짓을 하려는 건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아직 5살 난 딸이 있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사돈 어르신께 맡겨두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한 달 동안 완전히 잊고 있다가 그 순간에서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로프를 풀고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몸은 사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는 분위기가 느껴졌지요. 나는 그대로 처갓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딸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울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빚을 갚으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중이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있고 나도 딸도 그놈이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4번째 이야기, 언덕길에 소름 끼치는 누나. 제가 중학교 때 일이니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수도권 위쪽에 살았습니다. 버스회사 뒤쪽에 살았는데 삼촌댁도 그 근처여서 주말이면 초등학생이던 사촌동생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외삼촌댁에는 조그만 뒷산이 있었는데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돌, 모래, 자풀들, 그리고 나무 몇 그루로 된 조그만 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빡빡산이라고 부르며 메뚜기나 잠자리도 잡고 모래썰매도 타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자연 놀이터였습니다. 빡빡산을 기준으로 오른편엔 삼촌댁에 있는 주거지역이 있었고 왼편은 숲이 우거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진 산과 빡빡산 사이에는 동네 주민들이 갖고 놓은 텃밭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슴벌레를 잡으러 갈 때면 텃밭을 5분 정도 가로질러서 숲까지 걸어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죠.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가도 금세 다른 곳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팽이치기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하며 한동안 빡빡산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들과 놀러 나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저녁은 삼촌댁에서 먹을 거니까 놀다가 그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친구들과 다음 날을 기약하며 삼촌댁에 도착을 하니 어머니와 외숙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퇴근해 집에 오실 때까지 밖에서 놀다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서 사촌동생과 밖으로 나갔지요. 동생이 스케이트보드를 샀다길래 언덕에서 타보자는 생각에 오랜만에 빡빡산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빡빡산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 언덕을 허물어서 아스팔트로 덮인 오르막길이 되어 있었지요. 언덕 중간까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언덕 위에서 봤더니 길 나머지는 숲이 우거진 산을 왼쪽으로 감싸듯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연 놀이터가 사라진 것보다도 스케이트보드를 더 재밌게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길까지 올라간 저희는 보드 위에 앉아서 내리막을 내려가는 시시한 놀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르스름하게 해가 지고 있던 그때 날도 어둑해지고 생각보다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두어 번만 더 타고 집에 가자는 얘기를 하며 다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앞쪽은 정돈되어 있는 포장도로, 뒤쪽은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비포장도로가 펼쳐져 있었죠. 일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포장도로로 스케이트보드 타고 내려가는 중간에 앞을 보니 하얀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우리가 올라왔던 언덕길을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스쳐 지나갔고 내리막의 막바지에 멈춰 섰습니다. 사촌동생은 또 타자며 언덕으로 다시 뛰어 올랐고 저도 보드를 들고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중간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하얀색 긴 치마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고개를 푹 숙이고 흔내려진 긴 머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줌마나 할머니가 아닌 누나의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옷은 저물어가는 해 때문인지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것처럼 새하였습니다. 그 누나는 터벅터벅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 그 누나를 지나 언덕에서 사촌동생과 다시 보디에 앉았습니다. 저 누나 뭐지? 몰라. 얼른 출발하자. 우리는 또 그 하얀 누나를 스쳐 지나갔고 내리막 끝에서 동생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타자고 졸랐습니다. 언덕길을 다시 올라가는 중에 다시 옆을 지나갔지만 그 하얀 옷을 입은 누나는 아까처럼 고개를 숙이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촌동생도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는지 형, 진짜 이거만 타고 얼른 집에 가자 라고 하더군요. 다시금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덕 오르막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숲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갈 이유가 없을 텐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아 언덕 중간에서 보드를 멈추고서 언덕 오르막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누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왼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텃밭 너머의 숲풀 사이 중간 나무에서 그 누나가 두 손을 나무에 기댄 채 고개만 오른쪽으로 돌려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텃밭의 거리가 멀어 이목구비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시선이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 제가 먼저 도망갔습니다. 언덕 내리막길을 내려와 한숨을 돌릴 때쯤에 사촌동생이 같이 가자며 눈물범벅으로 튀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내리막길 또랑에 빠진 스케이트보드를 찾아서 다시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산골에서 조난 현장을 목격했다. 어느 날 저녁, 강원도의 어느 펜션 근처에서 조난당했다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은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경찰과 구조대가 이미 잔뜩 몰려와서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성이 울면서 아내를 구해달라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구조대가 위치한 지점은 정확히 한계령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넓은 주차장 덕분에 수많은 구조 차량과 장비가 대기할 수 있었지만 울타리 아래로는 가파른 벼랑길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드라이브를 하던 중 화장실을 들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와서 담배를 피우던 사이에 아직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고 그 목소리가 들린 곳은 울타리 너머의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점에서 대기 중인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이 조난자의 남편을 추스르고 있는데 남자는 이러고 있지 말고 집사람 좀 찾아달라고요. 라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곧 이어서 유실물을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려오고 서치라이트를 울타리 아래로 내비쳤습니다. 둥글고 강렬한 빛이 움직이며 그 빛을 중심으로 수색이 시작되었지요. 분명히 멀지 않은 곳에 추락한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여기에, 여기요 하고 외침과 동시에 서치라이트가 멈췄습니다. 수십 미터가량 경사가 없다시피 했던 가파른 우거진 숲의 한가운데 여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계속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졌구나. 펜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지점은 샛길 조천하지 않은 숲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울타리 아래로 인계 장비를 내릴 방법을 논의하는데 갑자기 조난자의 남편이 허겁지겁 튀어와 구조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좀 구해줘요. 구르고 있잖아요. 구조대원은 남편을 떼내고 필사적으로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빨리 도와달라는 말과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 계속 오갈 즈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아저씨들, 집사람이 부르고 있잖아요. 안 들려요? 그리고 다음 순간에 남자는 구조대원의 제지를 해치고 전력 질주를 하듯 달려나가서 울타리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누군가 외친 비명에 구조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지요. 남자의 몸이 나뭇가지를 꺾으며 입고 있던 옷가지가 찢어져 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구조대원들이 울타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에 아까 그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기묘하게도 남자의 시체는 아내의 바로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구하러 왔다고 말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의 소동으로 현장에 있던 인원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차 한 대가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20대 후반 정도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관계자가 모여있는 쪽으로 오더니 넋을 잃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떨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지 마세요.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불러요. 빨리 가야 돼요. 다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이에 아들은 울타리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 한 명이 허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빨리 이 사람 말려. 말리라고. 이 사람까지 끌려간다. 그 경찰관의 말에 다들 정신이 들었는지 다른 인원들도 뛰어가서 아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아들은 반쯤 미쳤는지 욕지거리까지 내뱉으며 부모님이 부른다고 울부짖었지만 누구의 귀에도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심하게 날뛴 탓에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서 경찰차의 뒷좌석에 갇히게 됩니다. 산악사고의 구조 현장 같지 않은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부모님이 부르신다고 신음을 냈고 틈만 나면 경찰차에서 뛰쳐나오려 해서 다들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부부의 시체가 인양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들은 마치 악령이 몸에서 나간 것 마냥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시체 앞에서 통곡했지만 아까 전과는 너무나 다른 아들의 모습에 다들 온몸을 감싸는 소름을 긁어떼고 있었지요. 6번째 이야기, 유조선의 파이프 점검. 과거에 나는 해운 회사에서 항해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회사에 입사하고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타던 배가 정기 점검 때문에 조선소로 보내지게 되었고 평소에는 닫아두던 곳들도 전부 개방해서 내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배는 전체 길이 300m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원유 탱크와 이어진 파이프에 누수나 파손이 있지는 않은지 내부에서부터 정밀 점검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워낙 큰 배다 보니 갑판과 배 밑바닥 사이에는 30m가량 공간이 있었고 파이프는 배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굵기가 직경 60cm 정도인 파이프가 200m가량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부러진 형태가 아니라 일직선이라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파이프 안은 암흑천지입니다. 상사와 둘이서 점검을 위해 들어가게 되었지만 폐쇄공포증이 있는 내게는 도저히 참기 힘든 곳이었지요. 가로로 늘어선 파이프 중에 딱 한 곳만 세로로 있는 곳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 도울 방법도 없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상사가 말했습니다. 파이프 입구부터 시작해 일부 사이의 좁은 틈새를 억지로 파고들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보호대를 차고 후레쉬를 든 채로 새까만 파이프 안을 네 발로 기어갑니다. 앞에 먼저 기어가는 상사를 필사적으로 따라갈 뿐이었고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소였기에 날씨도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일단 내부 점검 때문에 들어온 것이었지만 말단이었던 데다 책임감도 전혀 없었던 내게는 주위를 점검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빨리 출구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간 파이프는 직경 60cm짜리였지만 같이 들어갔던 상사는 이전에 45cm짜리 파이프에도 점검 때문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직경 45cm의 파이프를 200m나 기어가다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유조선의 기름 탱크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나뉘어서 실려 있었고 특별히 작은 것을 제외한다면 기름 탱크의 면적 하나가 체육관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탱크가 있는 곳은 높이 30m의 넓은 공간이지요. 출입구는 천장에 있는 직경 1m 정도의 해치를 제외하면 주변의 맨홀 몇 개뿐입니다.
입구를 열고 빛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에 어슴푸레한 빛이 머금어드는 무척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대 밑바닥과 외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보강재 때문에 위에서 본 것과는 달리 사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끝난 후에 위에서 대충 내려다보기만 하고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은 채로 해치를 닫아버리면 안에서 점검하고 있던 사람은 그냥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유조 탱크는 정전기 같은 작은 자극에도 인화성 물질이 반응하기에 대폭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한번 내부 점검이 끝나면 가스를 탱크 내부로 넣고 산소를 없애버려서 폭발이 일어날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지요. 즉, 안에 갇힌 사람은 암흑 속에서 천천히 산소 결핍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어느 배에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발견된 시체는 입구 부근에 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치를 미친 듯이 손톱으로 긁어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던가. 그래도 실제 탱크 안에 가스를 넣는 것은 항구를 떠난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승무원 중 누가 사라졌다면 선내수색이 이루어질 테니 아마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 정기점검을 도맡는 조선소는 경비 절약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부근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곳에서 점검을 맡는 것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유조 탱크에 갇혀서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그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어슴푸레한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노라면 이런 생각마저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7번째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는 스토커나 마찬가지였다. 비정상적으로 질투를 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상냥하지만 묘하게 부정적인 데다가 외로움쟁이였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무슨 용건인지 집요하게 캐묻곤 했지요. 그 일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10분에 한 번 꼴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녀는 내 모든 행동을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도 종업원이 여자면 꼭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고 이웃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여자친구한테 시달리다가 연락을 끊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네 가족한테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야기라고는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차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나랑 사귀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불쌍하니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지요. 말의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상해지지 않게 잘하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경찰로 일하는 친구에게도 상담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다간 내가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가능한 좋게 이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사람 같지 않은 형상으로 내게 달려들었지요.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여자친구는 집요하게 내 누나를 뽑아내려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나는 여자친구를 냅다 밀치고 말았습니다. 멀리 나가 떨어진 여자친구는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오한이 온몸을 휘감아왔습니다. 나는 맨발로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문을 부수듯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식칼을 든 채로 말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엘리베이터는 포기하고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계단을 굴러가듯이 달려서 내려왔지만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여자친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이 여자친구는 더욱 빨리 쫓아옵니다.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뒤에는 여자친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뒤에 여자친구가 왔다 싶은 순간에 그대로 주저앉아 발을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게 걸려 넘어져서 그대로 얼굴부터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뜨린 식칼을 발로 멀리 차고 여자친구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내 차로 향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 들고
문을 열고 안에 몸을 던진 후에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을 해서 방향을 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엑셀을 밟으려는 찰나 운전석 문이 덜컥 열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끼익하고 꼴사 나온 비명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활활 타오를 때 안을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 느꼈던 맹렬한 열기와 닮은 느낌이었지요.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에 발을 올리고는 힘껏 밟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문을 잡고 따라오며 내 이름을 절규하듯 외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벗겨졌는지 운전석 문에는 피로 선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밤거리를 미친 듯 달리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늘로 짐을 정리해서 바로 친가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두 번 다시 그녀는 보지 못했지요. 그녀한테도 그녀의 친가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기에 혹시 자살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지만 다른 친구 말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마음을 놓은 나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만들 요령으로 냉장고를 열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지요.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 신고 갔던 구두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한 장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그날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날뛰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기분 나쁜 맛이 느껴졌습니다. 가빠져가는 호흡을 간신히 달래며 조심조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아니라 딱딱한 꽃잎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진 그것이 벗겨진 손톱 열개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졌습니다. 목 안에서 이상한 신음을 내며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충전기에 꽂아둔 핸드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서 아까 전에 손톱처럼 기겁을며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내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번째 이야기. 차 안에서 처녀 귀신을 만났다. 저는 차 안에서 자는 것을 좋아해서 휴일 전날에는 적당히 차를 끌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괴상한 짓이겠지요.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거나 노숙자들이 들여다보며 차를 두드릴 때도 있기에 장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그날에는 어디서 잠을 청할까 고민하며 이리저리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속에 폐허가 된 전망대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주차장에서는 트럭을 운전하는 아저씨들이 한숨 붙이고는 하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로 차를 몰아서 갔고 주차장에는 역시나 트럭이 2대가 서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지요. 뒷좌석을 눕히고 그 위에 누워서 담요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갑작스레 눈을 뜨게 됩니다. 목이 말라 앞자리에 두었던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일어난 것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탁 하고 작은 돌 같은 게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레라도 부딪혔나 싶어서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오줌이 마려워 차에서 나왔습니다. 낡아빠진 전망대라 밖에 화장실 하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트럭 문이 꽝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일도 다 치렀겠다. 저 양반도 잠이 깼나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나온 동년배로 보이는 안경 쓴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잠 못 잔 거 아니요? 무서웠지? 무슨 소린가 싶어서. 뭐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트럭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가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의 한가운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트럭 말고 그냥 승용차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별일이다 싶으면서도
계속 영화를 봤더랍니다. 영화를 다 보고서 잠이나 자려고 뒷좌석으로 가는 도중 문득 내 차를 봤는데 차의 본넷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인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본네트에 양손을 대고서 마치 차를 막아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형씨는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뒷좌석으로 들어가 자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여서 다시 내 차를 봤더니 이번에는 운전석의 창문 옆으로 여자가 옮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막아서듯이 창문에 양손을 딱 붙인 채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잠깐 눈을 돌렸다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조수석 쪽에 있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쳐서 눈만 빼꼼 내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아저씨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몸을 굽혀 숨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괜찮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뒷좌석에 올라타서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 라고 아저씨가 말했고 저는 그러고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기는 한데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치? 차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손자국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아저씨랑 같이 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본네트 앞쪽이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차 뒤쪽을 살피던 아저씨가 뒤쪽에도 기스가 났는데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뒤로 가보니 작은 돌에 부딪힌 것처럼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게 뭐냐면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 또 다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들한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도 제 차를 보고서는 일반 승용차가 새벽에 여기에는 왜 왔지라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졸다 잠깐 잠이 깨서 제 차를 봤더니 여자가 창문 옆에 서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돌아봤지만 딱히 다른 차도 없었기에 제 차를 타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딱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가장자리 쪽의 트럭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럭 앞에 서서 계속 앞유리를 올려보더라는 거였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안경 쓴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라고 물었지만 기분 나빠서 그냥 졌어.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길고 삐쩍 마른 치마 입은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수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전혀 지키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부터 저는 차에서 자는 취미를 버렸습니다.